아, 그런가요?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만나 뵙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미지오은행의 변정규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박 부장님이 네. 요새 전무님께서 엄청 핫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좀 느끼십니까? 제가 H.O.T 세대는 맞는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걸 또 아주 즐겁게 풀어주시네요. 핫하다 H.O.T. 야, 네, 그러네요. 저는 잭스키스 팬이었습니다만. 아, 제스키스도 좋죠. 네.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왜요? 어느 쪽으로 가요? 다 좋아야 다 돼요. 좋아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K 컨텐츠는 다 좋아야 됩니다. 다 사랑합니다. 네.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조금 이제 아주 큰 이벤트들은 다 지난 시기입니다. 12월 FOMC까지도 끝나고요. 뭐 연말까지는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좀 없는 그런 약간 공백기이긴 한 것 같은데 네. 11월 CPI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12월 달 FOMC 회의 때 뭐 파월 의장의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요. 한 네 오늘 가지.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네,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네, 아이고, 여기가 진짜로 열기가 뜨겁긴 뜨겁네요. 덥죠. 예, 3% 뜨겁다 그러더니 네. 덥네요. 네, 덥습니다. 예, 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슈를 봐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모두 아시듯이 FOMC의 금리 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결정을 0.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네. 보통 이제 그 0.5%냐, 0.5%포인트냐,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 것 같아요. 네. 근데 0.5%포인트가 맞습니다. 이게 절대값으로 그렇죠. 올리는 거는 퍼센트를 붙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올리는 거는 뭐 0.5%죠. 네. 예. 그렇게 해서 0.5%포인트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이제는 4.25%에서 상단이 4.50%가 네. 됐죠. 이제 미국 우리나라와 달리 밴드 구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한, 상단으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하여튼 기준금리로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Federal Fund Rate라 그래가지고 FFR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상당히 4.50%라는 이제 높은 금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는 건데요. 네. 이제 이전까지 이제 네 번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을 0.75%를 올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빠르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누적됐을 것 같아요. 이제 종잡을 수도 없고 투자 방향도 잡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모든 네.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속도 조절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 조절이 시작이 됐다. 요거는 이제 뭐 의견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 관련해서 스탠스를 굉장히 분명하게 파월 의장이 밝혔어요. 그래서 물가 정책 변동에 대한 것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CPI가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8%에서 이제 7%대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기저에는 이제 고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고용을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먹고 살려 그러면은 이게 그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나갈 수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사람한테는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물가 안정도 물가 안정이고 그다음 금리도 금리지만 고용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용이 되게 견조하다.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나는 고용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향후에 앞으로 이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금리가 뭐 계속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 올릴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것이 굉장히 타당할 것 같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이것도 되게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네.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5%도 굉장히 높은데 네, 네.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알 거예요. 파월 의장도 연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반기 언제쯤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점도표를 봐라. 점도표를 봐라.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없다 거기에 이렇게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자신의 만약에 내년에 가서 하반기 가서 설사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음에는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 얼마까지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자산을 갖다가 예금을 하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다른 자산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내가 투자하는 게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돈이 얼마나 시장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연준의 고가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연준이 9조 달러에 이르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약 한 8.5조 달러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예, 네. 한 5천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한 뭐 650조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주긴 줄었어요. 한 달에 약 1,000억 달러 정도 줍니다. 네. 13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주는데 향후에도 연준에 내년에도 이러한 자산을 축소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까지는 긴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건 한 가지가 뭐냐면 내년에는 이제 금리를 갖다가 올렸다가 이제 정지할 거 아니에요, 중지. 그러면 이제 높은 금리가 5%든 5.25%든 있을 겁니다. 유지돼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냐, 이 초미의 관심사일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처음에는 이제 내년 말 뭐 이런 얘기가 중론이었는데 최근에는 내후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린 사실 예측을 하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예. 좀 대답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앵커님한테 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9조 달러에서 8.5조 달러까지 이제 줄였어요. 네. 빚을 이만큼 줄인 거죠. 왜냐하면 빚을 너무 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가게도 불편하지만 나라도 불편한 거죠. 그쵸. 그죠? 이제 빚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규모를. 그래서 빚을 조금 줄였는데 네. 0.5조 달러를. 그런데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 4조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죠. 2배로 는 거죠. 거의. 예.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이 늘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2020년 약 6월 달에 이게 쭉 한 5개월 만에 대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6월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 고간이 한 7조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조 달러가 그냥 한 몇 개월 사이에 팍 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갖다가.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집에서 못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팍 늘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서서히 한 2년 정도 이렇게 천천히 조금 는 거죠. 근데 이 7조 달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이게 지금 뭐 한 1,000억 달러씩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내년 하반기까지 한 12월 달까지 이렇게 막 열심히 지금까지 계획대로 이렇게 줄이면은요. 한 7조 달러 조금 넘게 됩니다. 언저리. 한 2조 달러 정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020년 6월 이제 열심히 이제 빚을 낸 그때까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출 것이냐 이거죠. 예. 질문이 그럼 멈출 것이냐? 그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질문이 너무 깁니다. 예. 멈출 것 같냐는 거죠. 멈출 아 것 지금 같냐? 질문 이해하다가 지금 약간 질문이 언제 죄송해요. 근데 네. 멈출 것이냐? 예. 그거를 뭐 저라면 멈추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 되게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여쭤보면서도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QT라고 하는 이제 긴축이잖아요. 고가를 이제 줄이잖아요. 네. 대차 대조표를. 네. 이거는 대표적인 긴축 정책입니다. 네. QT가 타이트닝이잖아요. 네.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금리 인하, 우리가 이제 애원하는 갈망하는 금리 인하는 네. 완화 정책이거든요. QE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네. 이 두 개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같이 쓸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QT를 폐기한다는 종말이 온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QT를 멈추지 못하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예, 같은 거예요. 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는 그런 물음은 긴축을 언제까지, 이 QT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네. 얼마까지 줄이겠느냐의 그런 문제하고 물음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7조까지 줄이겠느냐, 아니면 예전에 4조까지 다 줄이겠느냐, 4조까지 줄이지는 않겠죠. 그렇게는 너무 뭐 충격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7조 정도까지 줄인다고 하면 한 7.1조, 2조, 3조 이 정도 언저리까지 줄인다고 생각하면 내년 연말에는 연말까지는 내년 연말 정도에는 정책의 전환을 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조금 데이터가 나와서 오늘도 찾아보니까 금리를 이제 올린 다음에 유지하다가 다시 내리는 구간이 이 짧게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시행된 적도 있고 길게는 12개월 이상 갔던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길게 간 것은 한 번밖에 없고 대부분 그 사이에 5, 6개월 금리를 정도에. 인하를 하는 그 피벗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 주신 걸로 보면 QT를 그만두지 않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느냐의 그런 이야기이시니까 같은 내년 연말까지 거죠. 간다 하더라도 QT가 뭐 아무리 진행돼도 7조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도 그래도 많은 돈이 풀려 있는데 어떻게 인하를 할 거냐면 그렇게 말씀을 좀 주신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130조라는 돈은 크다면 큰데 미국한테 별로 안 큰 모양입니다. 그런가요? 부럽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업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적정 실업률이 이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낮았던 곳이 이제 3.5% 정도 실업률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저점 실업률에서 0.5% 정도 실업률이 올라가면 침체는 무조건 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예. 과거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실업률이 최근에 나타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역사적으로.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 블루칼라의 노동자들이 이제 실업률이 막 이렇게 형성되면서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 실업률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다 화이트 칼라 쪽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블루칼라 쪽은 오히려 지금 뭐 더 구인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 역사적으로 좀 과거와 좀 다르다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게 블루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용 상황이 좋은데 이 화이트 칼라 쪽에서 나타나는 이쪽의 실업률은 시총으로 따져서는 4분의 1 정도 굉장히 큰 어떤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레이오프가 생기고 있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3%밖에 안 되는 그런 고용의 그쵸. 포지션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화이트 칼라 쪽에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가지고 이렇게 약간 역사적으로 좀 다르다는 이 견해가 굉장히 그 좀 있는 것 이민이나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좀 자유롭지 못하게 막아놔서 그럴까요? 그 네. 사이에 좀 많이 빠져나갔죠. 그죠. 네.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네네네. 아직까지. 그래서 화이트 칼라 쪽으로 집중되는 이 레이오프가 약간 과거와 달라서 이 사람들이 레이오프가 되더라도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왜냐면 워낙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실업이 되더라도 쓸 돈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쵸. 근데 블루칼라는 이제 밑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이슈가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약간 과거와는 다른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쪽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가을에도요. 원래 제가 이제 그 과일 중에 체리를 좋아합니다. 이제 체리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체리가 이게 전부 다 따야 일일이 되잖아요. 사람이 따야 된다. 저도 몰랐어요. 일일이 따야 된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뭐 올랐더라고요. 수입도 잘 안 노동력이 되고요. 없어서.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뉴질랜드가 그게 되게 심하대요. 뉴질랜드가 인건비가 정말 비싼데 그래서 과일을 그렇게 다 손수 따야 되니까 과일이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노동력이 싼 그런 국가에서 과일은 괜찮은데 비싼 뭐 미국이나 뉴질랜드 뭐 이런 국가에서는 과일도 비싸서 못 사 먹는다고. 내년부터는 할 정도니까. 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다고요? 예, 특히나 뭐 지금 연준은 떨어지길 바라는데요. 그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빠른 페이스로 지금까지 이제 오른다고요?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았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 되면은- 임금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의 월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또 물가가 안 잡히니까 네. 사실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뭐 근데 이제 시장이 어쨌든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물가가 결국은 나중에는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작 시기는 일단 내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전문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러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는 과연 뭐 1분기 정도로 마무리가 될까? 그리고 난 다음에 꽤 오랫동안 연말까지 진행이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내년 초에는 한 두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의 예, 그럼 그래서 1월, 3월 이렇게요? 2월이죠. 예, 2월 1일, 1월도 맞아요. 1월 31일 하고요. 2월 1일 두 분 다 맞습니다. 네네. 예, 1월 좋아하시는 분, 2월 좋아하시는 분. 어쨌든 네. 두 번, 네. 1분기에 두 번. 예, 뭐 미국 시간으로 1월 말인데요. 2월 초. 그리고 3월 달에는 그 춘분 날에 있더라고요. 네. 예, 춘분 날에 따뜻한 춘분 날에 있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 인상한다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요. 이제는 금리의 정점이 최종 금리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 텐데요. 최종 금리가 가까워오면서 점도표에 대한 논란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점도표 무용론도 있었잖아요. 잘 안 네. 맞지 않았느냐,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음에 또 바꿔서 찍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거의 끄트머리에 왔기 때문에요. 이것을 나중에 결정하는 건 결국은 그 위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들이 표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의 다 꼭대기에 왔는데 마지막 점 찍는 거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점도표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점도표를 믿어야 돼요. 점도표가 이번에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뭐 대부분의 위원들이 5%에서 5.25% 사이를 이렇게 많이 지목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19분 중에서 17분이 이제 5% 이상의 기준금리를 내년에 이게 말 기준입니다. 네, 네. 내년 말 기준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내년 초까지는 5.25%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0.5% 포인트를 먼저 올리고 0.25%를 올릴 것이냐. 0.25%를 먼저 올리고 0.5%를 올릴 네. 것이냐. 제 생각에는 0.5%를 먼저 올릴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많이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뭐 시장의 완화 기대를 찬물을 좀 끼얹으려고 네. 이렇게 애써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1월 말 2월 초에 이제 FOMC는 조금 0.5% 포인트의 빅스텝을 단행하고요. 3월 달에 가서 마지막으로 0.25%를 올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최종 금리는 5.25%에서 특히 금리 인상은 내년 1,4분기로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내년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외환 시장도 저희가 중요한 뭐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금리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도 뭐 원화가 또 어떻게 갈 거냐 부분도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 정말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까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아닌데요. 제가 지금 이력을 봤더니 공부 잘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잘 못하고 시험을 조금 잘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네.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전부 다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핵심만 딱딱딱 보고 시험만 이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공부하면은 안 돼요.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유학을 못 갔습니다. 뭐, 얄미운 말씀은 곤란서 하시는데 네, 그런데요. 뭐, 숙연해집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장점도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좀 저희가 맨날 이렇게 밥 먹고 이것만 하긴 하지만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만 포커스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키워드를 뭐로 봤냐 하면 작년에는 파월 의장이 계속 일시적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일시적 이렇게 계속 물어봤잖아요. 되물었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결국은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틀렸지 않습니까? 사실 늦은 감이 굉장히 예, 있습니다. 늦었어요. 네. 자기도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낮아지기를 원했지만 이게 그렇게 아니었던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의 키워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키워드인 이 엄청난 수준의 물가 상승. 저는 이번에 물가 상승을 그렇게 낮게 보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물가 상승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줄 것이고, 왜냐하면 임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네. 예, 임금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이 다 임금을 통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금의 인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거는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나 로봇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발전 속도가 일어날 것으로 특히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올해의 키워드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한 거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뭐 사상 초유죠. 이렇게 올리고 네.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럼 내년 키워드는 뭘까요? 긴축. 내년에는 내일은 뭐 경기 침체. 침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이제 경기 침체인데 내년에 제일 많이 나올 단어는 경기 침체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기업에서는 뭐 감원, 감축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월급이 오르긴 이제 커녕. 고정비가 많이 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떨어지겠죠. 네. 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뭡니까? 가장 많이 제가 나올 게? 생각하는 키워드는요. 내년에는 신용이라는 신용. 예, 네. 신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신용 크레딧이라고 하죠. 네. 이 크레딧 얼마나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신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금융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용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네. 신용의 가격이. 예, 그래서 뭐 노래에도 나왔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금융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요, 그 주식을 뭐 어떻게 올라간다고 소망할 수도 없고요, 네. 좋아해서 살 수도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들어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네. 또 주식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은 사랑하면 안 돼요. 네. 물립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네. 왜 그렇게 그 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벌써 신용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부식 중에 알지 못하는 네. 사이에 예를 들면 돈맥경화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돈맥경화 이것도 신용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도 사태로 촉발이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사태. 네. 레고랜드. 그렇죠. 내가 이 채권을 보증을 못 하겠다. 네. 다른 사람은 그걸 보증할 것을 믿고 샀는데 믿음이 깨진 거죠. 지자체니까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다 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채의 신뢰가 추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가 돼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은 자금 조달할 때 뭐 주식을 발행하든가 채권을 발행하든가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그러면 은행에 가는 겁니다. 네. 저 같은 사람 은행원들한테 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요. 네.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특히나 이럴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자니 채산성이 너무 나빠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뭐 BEP가 5%를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익을. 네. 그런데 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니까요. 너무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갈 곳을 잃고 빌려주는 사람도 못 빌려주게 되고요. 빌리는 사람도 못 빌리고. 그러니까 돈맥경화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신용 문제고요. 특히나 신용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네. 그게 자산이 어떤 거든 간에 믿음이 있는 자산은 비싸지고요. 믿음이 없는 자산은 뭐 속된 말로 똥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채권으로 보자면 국채는 신뢰가 굉장히 높은 높죠. 채권이잖아요. 네. 네, 가장 네. 높은. 그래서 국채와 그다음에 회사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란 뭐 네. 국가의 뭐 신용 등급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뭐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을 조달하기가. 그래서 요새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의 직접 대출. 그죠? 소상공인 대환 대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용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잉커님은 굉장히 신용이 높아서 많이 빌릴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조금밖에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내년 말에 가면 또 다른 신조어가 또 그 키워드가 나올 텐데요. 그건 이제 정부의 빚입니다. 예, 정부의 빚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전무님 그 책을 쓰신 슈퍼 달러 슈퍼 리치 이 제목이 좀 보입니다. 자, 이제 책을 저는 아직 못 읽어봐서 한번 제가 꼭 사서 읽어볼 생각인데요. 지저보니까 부끄럽네요. 또. 아닙니다. 예, 근데 뭐 내년에도 역시 이제 올해는 이제 워낙 빠르기도 하고 가장 높은 그 이렇게 뭐 달러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내년 같은 경우도 슈퍼 달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최근에 뭐 1,4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갔다가 1,300원이 잠깐 깨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1,300원 아주 초반 정도에 현재 있습니다. 네. 내년 경우에라도 역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슈퍼 달러로 갈 수 있을지 방향은 어떨지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네. 직관적으로 여쭤볼게요. 음. 지금 제가 봤을 땐 밥이라는 이름이 우리 전무님의 영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밥이 지금 달러 사야 돼? 하고 지금 책에서는 네. 물어보는데 여기에 네. 대한 대답부터 해주시죠. 지금은 이제 강달러는 꺾였죠. 강대나는 꺾였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저번 때 다른 언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11월 말 정도 한 25일, 26일 정도 돼서요. 제가 이제 그래프나 이런 걸 잘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음. 그 내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요. 네. 그 달러의 가격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러 인덱스라는 걸 써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환율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환율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생각하시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은 이게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이 마우스가 하나가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쓰니까 그냥 10,000원인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10,000원, 12,000원, 13,000원 오르기 전까지는요. 그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면 뭐 $5, $10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돈은 우리가 지불의 매개체로 쓰기도 하지만 투자의 대상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네. 금융 환경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가 없었으면 글로벌 환경이 안 나타났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는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원화 그러면은 유로와 원화는 그러면은 가치가 어떻게 비교 교환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변하지 않느냐. 변하는 거죠. 매일매일 주식과 같이 똑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환율은 매일 매시각 변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테이퍼링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라는 통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교환 가치죠. 물물 교환입니다. 네. 예,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이렇게 쓱 독보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친구의 내재적 가치, 달러라는 통화의 내재적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예, 값어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테이퍼링도 못 하고요. 통화 네. 정책 정상화를 못 하고 있는데 금리도 못 올리고 금리도 올리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죠? 네. 혼자 이렇게 나 홀로 통화 정책 정상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다른 통화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달까지는 유로존이 제로 금리였습니다. 네. 예, 제로 금리였죠.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 제로 금리였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어저께 또 빅스텝을 단행했죠. 맞습니다. 네. 두 번의 빅스텝을 단행해서 지금 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네. 유로존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거래요.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이 0.9대 페리티가 깨졌죠. 그렇죠. 네. 페리티 깨지고 0.96까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유로화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유로화가 1.06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죠? 음. 한 거의 10% 이상
회복을 한 거예요. 네. 굉장히 빨리. 그래서 유로 원 환율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유로화가 굉장히 조금 강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지금 강해졌어요. 그래서 네. 유로화가 되게 비싸졌기 때문에 유로 여행 가기에는 조금 안 안 좋아졌습니다. 좋죠. 네. 일본은 많이 가지만. 네. 일본은 아직 괜찮습니다. 네. 예. 일본은 워낙에 또 엔저가 맞습니다. 심해져서 엔원 환율은 아직까지 네. 한 100엔당 960원 정도 되니까요. 빨리 가서. 사실 근데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환율이 가파르게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인덱스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연말에 뭐 1,500원 선, 뭐 상담 1,600원 얘기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그럼 우리가 10월에 기록했었던 1,440원대가 고점이고 뭐 연말 내년에는 이거를 넘어서는 그런 강달러의 움직임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신 11월 거네요. 말에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DXY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105점 중반대였는데 네. 이게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전환점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초강세는 1달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은 굉장히 강한 그런 장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1,32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예, 그렇죠. 한 15원 이상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장세가 연출이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네. 달러의 초강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특히나 빠르면은 뭐 2, 3월이나 늦으면은 2, 4분기부터는 1,200원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확실하게 달러가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하나 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슈퍼 달러를 지은 거는 이제 강달러를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강달러보다는 이제 달러가 모든 무역이나 금융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축 달러지 않습니까? 네. 예, 기축 통화.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 또 이제 강한 이런 기축 통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외환 시장에서 알면 우리가 투자에 많이 도움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붙여본 이름입니다. 네. 그 오늘 사실 그 전무님께서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그 도이치방크 쪽에서 이야기가 내년 1분기에 달러당 1,380원까지 다시 올랐다가 1,100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오늘 전망 자료를 또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가 나와서 제가 한번 잠깐 발췌해봤는데 이 또 내년에는 이제 한국이 또 세계 국채지수 관련된 이슈가 또 있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편입 여부가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이게 결정이 될 텐데 네네. 그것까지 겹치면 이게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대로 굉장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정도에 이 달러를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원화 쪽으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 1분기 정도다. 그래서 윗단은 1,380원 정도이고 아랫단은 1,100원대까지 추정하는 도이치방크 리포트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거는 뭐 그들의 이제 분석입니다만 전문의 개인적으로는 이 뭐 레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떠세요? 네, 도이치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네. 은행이죠. 네네. 예, 좁은 뭐 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시다. 예, 이제 상단은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1,400원대의 그런 고환율은 일단은 잦아들었다. 네. 1,400원대의 그런 고환율은 앞으로 초고환율은 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평균 환율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달러 원 환율의 중간값이라고 하죠. 이제 역사적인 환율이나 뭐 역사적인 금리나 역사적인 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걸 갖다가 뭐 통계학생 메디안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중위값이라고 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 달러원 환율의 뭐 중위값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봤을 때 한 1,130원대가 됩니다. 1,130원. 예,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 매일매일의 종가를 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3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테이퍼링 이후에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의 가치가 많이 지금 상승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1,200원대 정도는 그 중위값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한 네. 100원 정도는 올라와서
중간값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왜냐하면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내일은 어떻게 움직이고 한 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건 뭐 맞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체계적인 위험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네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볼 때는 중위값이 한 1,2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거래가 된다고 봤을 때는 1,100원대에 가면 굉장히 싼 환율이죠. 예,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요가 있다면 네. 어떤 무역이나 아니면 네. 금융결제 그런 실수요가 있다면 저는 살 것 같아요. 1,100원대에서는. 1,100원대에서 예, 달러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1,300원대 같으면 좀 높은 환율을 갖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도 그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금리도 많이 달라질 텐데 그때 이제 그 금리와 그다음 달러 원 환율의 수준을 보아가면서 달러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예금을 하든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아마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럼 뭐 중위값이 뭐 1,200원대라면 ROE로 뭐 1,100원대에서 예. 1,300원대 뭐 왔다 갔다. 네. 그 정도 뭐 그 밴드를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예. 심지어 저희들 같은 딜러들도요. 네. 그렇게 편해요. 그러면은 일반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맞아요. 네. 어떠한 기준을 생각을 해놓으면은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주식에 있어서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 밑에서는 내가 매수를 해야지. 이 밑에서는 매수를 하고 위에서는 매도를 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시기도 같이 정해놓으면 편한데요. 이제 워낙 내년에 있어서는 이 신용에 관계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황을 봐가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뭐 달러 이야기는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도 엔화하고 유로. 뭐 유로, 위안화 뭐 이런 쪽이거든요. 결국 이제 달러하고도 많이 연동이 당연히 되죠. 달러 인덱스라는 게 그런 걸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나마 엔화나 뭐 유로, 위안화 이런 쪽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네, 그런 통화들은 이제 이종 통화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달을 이자죠. 이상하다 할 때도 그 이자를 쓰더라고요. 네. 예, 한자인데 그래서 달러와 다르다 해서 이종 통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아까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랐다. 네.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내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에 자산 축소 QT를 시작을 해요. 유로존이. 예, 3월 달에 한다고 네. 어제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이러한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1.06대까지 올라오는 이유도 거기에 네. 굉장히 많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냐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요 에너지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서 유로화가 많이 약해진 측면도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거의 지금 막바지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에너지나 여타 문제에 있어서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유로화가 유로존의 그런 정치적인 안정 네. 그리고 이러한 그 QT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을 연달아서 해왔는데 이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여부에 따라서 유로화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유로존의 부채 문제는 아직까지는 피그스라는 문제들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불거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 유로화가 다시 약해질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유로화는 그렇게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QT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에서 많이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엔화를 본다면 엔화 같은 경우에 저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아했어요. 네. 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본의 자산에 있어서 채권과 주식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일본 주식과 채권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8일이 구로다 총재의 임기 네, 만료일입니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에 앞서서 뭐 아직까지는 그 후임 중앙은행장은 아직 뭐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뭐 함협하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통화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책이 좀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9%대예요. 9%. 네.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정말 엄던 숫자이죠. 예. 네, 네. 올해 전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전월 9%대. 그러니까요. 무섭죠. 네, 네, 무서운 네. 정도인데 그럼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려서 CPI의 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건을 갖다 공장에서 찍어내면 소비자가 나중에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 나중에 물가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의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국제 가격은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일본의 채권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내년에는 반면에 일본의 여타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시장이. 예, 그렇게 양극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도요 내년에는 골칫거리로 다시 골치죠.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맞습니다. 마이너스 0.1%거든요. 네. 마이너스 금리를 해왔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갑자기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면서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 YCC라고 하는 거 예, 중단할까요? 포기할까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분이 총재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네, 텐데요. 네, 네. 뭐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전환은 불가피할 불가피하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위안화는 어떨까요? 아까 질문 중에 위안화가 가장 어려운 통화입니다.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요. 위안화는 지금 이제 봉사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위안화나 아니면은 중국 주식에 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포텐셜이 크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었고요. 네, 네. 그렇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헝다 사태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이런 게 그렇죠. 아직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년에 제가 키워드가 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신용 사태거든요. 맞아요. 미국의 리만 금융위기도 신용 사태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기지를 못 내서 서브프라임의 붕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가게들이 자기 집을 뭐 담보대출을 못 갚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채권들이 전부 다 똥값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전이가 돼서 이런 신용 사태로 인해서 리만 금융 위기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보시자면은 그러한게까지는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통제 경제잖아요. 예, 그래서 개혁 경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파급력이 좀 덜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도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중국은 옆에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이 재채기라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신용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각국 통화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그 각 국가 간의 환율 사이에 뭔가 이제 관계나 그 가격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환율, 원화 환율에 여기 지금 보니까 상관계수 그리고 항상 여쭤보시죠. 밴드. 아유, 상관계수는 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관계수는 필요 없고요. 네. 우리나라 원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가 강한
그런 통화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그 달러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죠. 높죠. 그렇죠. 높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와 원화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우리나라 그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의 그 달러가 거래되는 통화 중에서 달러하고 뭐하고 교환을 해야지 외환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항상 두 개의 통화입니다. 이거 그래서 두 개의 통화인데 뭐 유로든 달러든 네. 뭐 엔화든 파운드든 그죠. 근데 95% 이상이 달러예요. 네.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한 통화를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위안화랑 비교를 하고 달러랑 비교를 하고 그게 다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하나의 환율 말고 여러 개의 환율을 합해서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자, 쉽게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어떤 통화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6개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걸 설명 주시면 좀 그렇죠. 이해가 빠르실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네. 6개 통화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통화가 이제 유로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중치가 높은 게 이제 엔화가 한 13% 들어 있고요. 네. 유로 같은 경우는 한 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죠?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유로화와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상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로화가 올라가면 달러화는 내리고 그죠?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화는 약해지는 그런 네. 관계에 있어요. 네, 네. 이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로화가 강해지면은요 달러화는 약해지고요. 달러화가 약해지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달러가 내려왔기 때문에 원은 또 강해져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쓰리 쿠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로화가 오르면 원화도 올라요. 네. 그리고 유로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약해지고 이렇게 네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유로존에서 좋은 호재가 많이 났어요. 좋은 호재가. 네. 그러면은 원화는요. 원화도 강해집니다. 그러겠죠. 예, 네. 원화가 강해지면 주시장도 오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달러화 말고 엔화 또 나머지 4개 화폐는 그것도 이제 다 그 엔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 파운드화가 있고요. 캐나다 달러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위스 프랑도 하나 있고 네, 이렇게 네. 있는데요. 나머지 통화는 크게 영향을 크게 영향을 받죠. 못 미칩니다. 10% 이하이기 때문에 특히 심지어 두 번째로 가중치가 많은 엔화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쳐요.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를 가장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유로화만 보시면 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유로화와 달러화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유로화를 보시면 우리 원화의 방향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위안화는 그 위안화는 안 들어있다. 중국의 통화. 아, 그게요. 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원래는 이제 근본위 제도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브레튼 우즈 체제 네. 이때는 이제 금 한 단위를 갖다가 달러 35달러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네. 이제 그래서 달러화는 금에 고정을 시켜서 얼마 35달러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게 환율이에요, 그냥. 예.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네.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달러 안 바꿔준다고 닉슨 대통령이 얘기해서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고안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뭐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에 그런 게 없는데 제 생각에 판 것 같아요. 공짜로 주진 않았겠죠. 그래서 뭐 아이스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그걸 사서 네.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아시아 통화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뭐 그렇게 경제 대국은 뭐 중국 통화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차후에는 뭐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요. 뭐 아시아 통화 하나 들어가 있긴 하네요, 엔화. 엔화. 네. 우리나라 원화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시청자분들 우리도 넣어줘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트레이더는 그냥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돼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면. 이제 만들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코스피 200도 지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네. 그래서 뭐 3%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화 넣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써서 그렇죠,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뭐 그 만들어도 뭐 의미가 없는 건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상 그 마지막 질문은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외환 전문가이신데 그런 뷰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뭐 주식 투자에 인볼브된 분은 아니신데 외환 전문가 입장에서 뭐 주식 시장을 봤을 때 뭐 어떤 대응이 좀 이렇게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환율이 뭐 수급도 그렇고 주식시장 뭐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영향 엄청 미치잖아요. 시장 안 좋으면 환율부터 한번 이렇게 보고 그죠. 이제 안 봐도 되나요?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고점은 내려왔으니까 그건 또 반대로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실적에 있어서 지금 안 만만하지 그래도 않을 안 수 좋은데 같고. 또 다운될 네. 수도 있고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뭐 금리든 환율이든 주식이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달러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나름의 수혜가 있고 달러화 가치가 낮으면 낮은 대로 저희가 보고 그걸 배우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다 돼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조금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측면도 그렇게 그 높은 수준의 지식이 전혀 아니에요. 제 책은 사실 뭐 다른 책을 보셔도 상관이 없고 한데 좀 쉽게 쓰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수가 많아져가지고 벽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하는데 하여튼 자, 알겠습니다. 예. 이제 환율과 썸 타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계속 위로 이제 썸을 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더 이상의 고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좀 쉽게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 향후에 대한 투자와 전망에 대해서는 슈퍼 달러, 슈퍼 리치.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 생각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인플레이션은 가격혁명적인 그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식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냐면은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이 되면은요. 빚쟁이가 좋아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빌린 이 돈이 가치가 올라가서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요. 제가 100만 원을 빌려 있는데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나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저는 나중에 처음에는 이 100만 원으로 근데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만 원이 뭐 80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런 이게 실질적인 그 부채의 가치는 교류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빚쟁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가격이 있어서도 주가도 지금은 예를 들면은 금리가 많이 오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있겠지만 이 리바운드 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원화 강세 쪽으로 조금 방향을 조금 튼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유럽은 좋아진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미국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국은 다소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어서 좋아는 보이는데 그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안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리죠, 뭐 이제. 그렇죠.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뭐 그래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질문 또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사실 환율 이야기고 뭐 정말 누구도 몰라요. 뭐 파월이라고 환율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리 수준도 그분도 모를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전무님은 시원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또 좀 약간 명쾌한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그림을 좀 그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좀 한번 다시 모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그 미주어은행의 변정규 전무님이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